안녕하십니까. 교류 분석 심리 상담사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유나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류 분석 심리 상담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교류 분석이 어떤 상담인지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개괄적인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강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전체의 60% 이상 넘으면 온라인으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교류 분석 심리 상담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강 교류 분석 상담의 이해, 전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그리고 교류 분석이 어떤 것인지 개괄적으로 안내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2강부터 여기 17강까지는 교류 분석에서 주요 사용하는 개념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8강부터 21강까지는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로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류 분석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1950년대 정신의학가 에릭 번이 창시한 상담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분석협회는 교류 분석을 성격 이론인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체계적인 심리 치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 치료는 물론 교육 현장, 그리고 기업체 등 조직에서도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Transactional Analysis, TA라고, 그래서 보통 TA 상담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 트랜잭셔널, 교류하는, 거래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교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대화 유형,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라는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론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내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성격 이론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한 사람이 내면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역동이 일어난지를 분석을 통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개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분석의 강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단순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심리게임, 디스카운트 등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개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범위가 넓어서 상담 및 심리치료 외에 성격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아동 발달 이론, 정신병리 이론 등으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이론은 개인의 자아 상태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자아 상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심리적인 역동을 일으키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성격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소통 이론 및 대인관계 이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우러지면서 인생 각본을 만들고 그 인생 각본이 오늘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아동 발달 이론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각본이 개인적,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측면을 좀 분석하는 측면에서 정신병리 이론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 분석은 상담 장면 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자녀에게 대해야 될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될지, 기업 관리자, 회사원들이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자들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분석의 창시자인 에릭 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번은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고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그 성장기를 캐나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셨기 때문에 에릭 번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신과 수련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1년도에 정신분석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심리치료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좀 대세였기 때문에 에릭 번도 그 부분을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정신분석을 훈련했는데 1956년에 정신분석협회에서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걸 거절당합니다. 아마도 이 에릭 번이 그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본인의 좀 독자적인 개성이 좀 강했던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릭 번은 이 일로 좀 크게 상심을 받고 다시 정신분석협회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데 좀 힘을 실게 됩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는 교류 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사용했고요. 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교류 분석 세미나들을 열어서 상담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교류 분석의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집니다. 1960년도에 심리게임이라는 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책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끄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교류 분석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1964년에는 국제교류분석협회가 결성이 되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교류 분석이 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상담 분야에서 널리 좀 쓰이고 있고요. 상담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육, 조직 분야에서도 좀 폭넓게 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류 분석의 철학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 자기 실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인 존재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 양식을 조정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류 분석의 철학적인 사조로서 크게 세 가지 경험주의, 현상학, 그리고 실존주의를 들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주의와 연결을 지어보면 이 교류 분석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들, 인간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적인 역동 부분을 인간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관찰 가능한 부분과 연계해서 두 가지를 모두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역량을 모두 좀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너의 복잡한 내면을 명쾌하게 알아차렸다면 관찰과 검증 가능한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교류 분석이 경험주의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교류 분석과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은 인간이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그 현실보다는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공간을 굉장히 크고 아늑하다라고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군가 저와 다른 사람은 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이 공간을 굉장히 좁고 답답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자체,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이 현실보다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개인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직관과 내담자의 관찰 모두를 중요시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캐치프레이즈로 타인이 평가하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류 분석과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진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교류 분석과 이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충분히 내가 결정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실존이다. 그러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짐으로써 실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분석의 인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대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오케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왕자, 공주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말로 좀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고 구박도 당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왕자, 공주처럼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고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당신을 수용한다. 나는 나를 수용하고 당신을 수용한다 라는 가치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위에 있지 않고 당신도 나의 위에 있지 않다. 인간과 인간은 동등한 존재이고 모두가 다 존귀하다 라는 대전제,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상담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끌어주거나 좀 더 이렇게 지도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상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나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도 결국 삶에서 원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 돌아온 삶을 통찰하고 나의 각본을 들여다보면서 좀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새로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정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기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결정론적인 시각, 어릴 때의 삶이 어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시각과 더불어, 그렇지만 그것이 고정불변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바꿀 수가 있다라는 반결정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정 감정이나 행동은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이 선택한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향후에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고 본인이 결심하고 행동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패배적인 인생 각본을 버리고 새롭게 승자 각본을 성인이 된 후에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류 분석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계약 방법이다. 교류 분석에서는 계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곧 계약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계약을 중시하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내담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담자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각자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 각자 맡은 책임이 있으며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계약이므로 기꺼이 무엇을 할지 정한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중요시하는 하나의 기본 원리로 계약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교류 분석 상담은 개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에서 설명드렸지만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거의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상담자가 내담자와 다 그대로 공유를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교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도 이 교류 분석의 기본 개념들, 기본 용어들을 좀 익히고 이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상담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약간의 좀 인지적인 그런 상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류 분석 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2강부터는 교류 분석 상담의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1강에서는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개괄적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